네,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무엇 하나 이 매듭지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안보에까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도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건 문화일보 정치부의 허민 선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허 기자,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사건이랄까 이슈라면은 그 한국당의 조강 특위위원장을 했던 전원책 변호사가 해촉된 거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싶어요. 네. 그런데 십구 철회까지 했다. 이런 얘기까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네. 그것도 문자로 해고 통지를 한 이 사태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을 제가 최근에 한 두 차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식 발표하기 한 달여 전부터 네. 사실은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김병준 위원장으로 봐서는 이제 전원책 카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차도 살인의 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의 칼을 빌려서 상대를 이제 해하는 거죠. 네. 해한다고 하는 건 그건 인적쇄신인데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이 인적쇄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가 휘두르게 되면 저 사람이 당권의 뜻이 있나 보다, 또는 저 사람이 대권의 뜻이 있나 보다, 혹은 저 사람이 자기 계파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사실은 남의 칼을 빌려서 그렇게 하기를 바랬던 거고요. 그래서 전원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이미지의 그런 변호사를 영입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자기가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소위 오버라고 하나요? 좀 더 나가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좀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도 살인의 목적이었다 하는데 칼을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이 거두어들인 셈이 됐는데, 근데 가장 쟁점이나 이슈화가 됐던 것이 전당대회를 2월에 하느냐 아니면 6월에 하느냐, 그 문제가 서로 갈등이 빚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까? 네, 김병준 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하시면 로드맵의 왕자입니다. 이분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때 정책실장을 하면서 소위 노무현 우파를 이끌었던 인물이고요. 노무현 좌파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을 할 때 이제 노무현 좌파를 이끌었던 인물이라고 볼 텐데, 노무현 우파로서 이제 한미 FTA라든가 제주 강정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가 정책 그런 것들을 이끌면서 로드맵을 그리는데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봤을 때 저한테 사실은 그 로드맵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즉 소위 보수의 가치와 철학을 세워서 그 바탕 위에서 인적쇄신을 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통합전당대회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 로드맵이 있었던 건데, 그것이 김병준 위원장의 구상 속에서는 내년 2월까지 다 완료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한테 조강특위에 정권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원책 변호사가 보기에는 이것이 내년 2월까지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서 6월, 7월 얘기했던 건데,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물론 이 순서대로 가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판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년 6월 7일이면 그게 어떤 시간입니까? 내후년 총선 4월을 앞두고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의 인적쇄신 조치로 인해서 말하자면 총선에 뛰어들 사람들이 확정이 되는, 그리고 그것을 불가역적으로, 즉 되돌리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면 자기가 당내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추론입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두 개의 지점이 부딪히는 거죠. 저는 그러한 점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럼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장이 그 정도까지 커가는 것을 김병준 위원장으로서는 기다리기가 어려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어렵게 모셔온 사람을 이제 해촉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보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서 이제 한국당에는 희망이 없어진 것 아닌가. 결국 한국당은 역시 그냥
어쩔 수 없는 한국당이구나. 또 이런 실망감이 지금 크거든요. 어떻게 봐야 실제로 될까요? 그런 실망감을 뭐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려도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은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여전히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로드맵대로 가고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고 있다. 없이 가고 있다. 네, 이거 참 그러고요. 사람들이 수긍할까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조강특위에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소위 지역별로 문제점 같은 걸 다 파악을 하고 어떤 의원 또 어떤 당협위원장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다 파악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거의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그것이 발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도 내 로드맵에 이미 다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립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김병준 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간단한 인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같은 지금의 처지에서 김병준 씨 정도 되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랄까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 중요한 직책을 겪었던 그런 사람을 영입해서 위원장으로 쓰는 거는 나는 다행한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동력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제 보수 통합이라는 목소리가 좀 줄어들면서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러고 뜨고 있는 거를 들으셨죠? 네. 이건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는 통합하겠다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통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반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기초로 두고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연대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이냐 연대냐를 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거는 이 반문연대를 먼저 주장하고 나온 거는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이 앞서서 소위 우리가 이제 비박근혜 복당파라고 하는 의원들입니다. 비박 복당파를 이끌고 있는 분이 이제 김무성 의원인데요. 이 반문연대를 주창하는 그 속내 중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의 핵심이 탄핵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친박은 너희들이 탄핵한 게 잘한 거냐 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비박은 친박은 그래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서 탄핵까지 당했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전원책 변호사도 탄핵 논쟁을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당 내에서 한국당이 뿌리가 되는 또는 지역적 기반이 되는 경상도 지역 이런 데서는 배신론 같은 것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탄핵 논쟁을 좀 접어두고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이런 전략적 의도에서 사실은 반문연대라고 하는 슬로건이 전 나왔을 수 있다. 이것이 비박 복당파의 구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계파 간의 어떤 갈등을 피하는 우회로로서 이 반문연대를 우회로기도 하고 하나의 이제 뭐랄까 이 면피라고 해야 될까요? 면죄부를 받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언뜻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친박연대 그냥 선거를 위해서 공학적으로 또는 편향적으로 모였던 그 연대의 생각이 나서 과연 한국당이라는 그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당이 누구를 반대하는 그것을 어떤 가치 지향이나 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으로 잡는 것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씀에 격하게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누구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모임, 반 무슨 연대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부정적인 슬로건이죠. 사실은 자신들의 가치와 철학을 내세우고 이걸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내보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내보여야 되는 거지 누구를 반대하는 것으로 성공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문연대의 중요한 그 팩터, 좀 요인이 될 만한 구성 인자 중에 사실은 바른미래당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반문연대 굉장히 부정적인. 제가 바로 최근에 만나봤는데요. 반문연대 말을 꺼내자마자 그런 그 양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보수대 통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보수 통합은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섞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반문연대에 대해서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거기엔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당의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학규 대표에게 반문인지 아닌지를 또 이렇게 되묻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은 참 독특한 경험인데요. 제가 요즘 상당히 인기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페이스북이다 아니면은 유튜브나 이런 SNS 상에서 보면 이현주
대한 그 뭐 어떤 그 평가 이런 것들도 뭐 재미로 보거나 의미로 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는데 네. 옛날에 저희가 이게 안철수 의원이 처음 정계등장했을 때 안철수 현상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현주 현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현주 현상의 본질이 뭐냐면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도투쟁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약간은 정제되지 않은 듯한 발언. 네. 그러나 그 발언에 하나하나에 뭔가 좀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그 재미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이 소위 이게 여권이나 청와대의 패부를 콕콕 찌르고 또 한편은 손학규 자기 당의 대표인 손학규 대표도 찌르고 네. 이런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하고는 통쾌감을 갖다 주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문제는 이현주 현상 같은 것이 결국 이현주 실체, 저희 정치의 실체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죠. 네. 앞으로 이 같은 어떤 현상적인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외교안보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여전히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미국의 유명한 그 싱크탱크 CSIS를 통해서 나오고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이것을 뉴욕 타임즈가 받으면서 우리는 북한에게 크게 쏟고 있다. 뭐 이른바 그레이트 디셉션 이런 표현까지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페이크 뉴스냐 가짜 뉴스냐 실체가 있는 거냐 또는 뭐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성이 있는 거냐 이런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CSIS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미국의 대표적인 띵크탱크죠. 그렇죠. 그것을 뭐 거기서 페이크 뉴스를 함부로 생산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저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네. 북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행태를 봤을 때. 그리고 과연 김정은 체제는 네. 소위 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가? 즉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과연 있을까?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태영호 공사를 만나 보니까 그분은 그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너무 김정은의 선의만 믿고 무장 해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비근한 예로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 군사 합의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핵 전력으로는 뭐 좀 말도 안 되는 열세 있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DMZ 공중정찰 뭐 이런 것들 능력, 그다음 NLL에서의 우리의 그 서해 해상에서의 우리의 전력적 우위, 그다음에 뭐 GP에서의 우리의 중화기 등등의 우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걸 다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는 참 뭐할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각에서는 야 이거 이적 행위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이거 이적 행위로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을 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죠라고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야권 보수 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문제 삼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100에 하나 문제가 되더라도 이거는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CSIS 같은 최소한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단체 기관에서 이런 것을 내놨을 때 청와대가 마치 뭐 야권이 공격하듯이 북한을 대변하는 그런 듯한 논리가 아니고 실제 우리 스스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우리가 엄중하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듯한 모습 이거는 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중간 선거가 끝난 직후에 자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또 언론이 미국의 유력한 언론이 이런 입장을 내는 것 이것은 역시 미국의 어떤 조야라든가 미국의 어떤 내면화된 여론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김정은에 대한 또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어진 것에 대한 그것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상원이나 하원의 어떤 구조상의 변화에서 이런 태도들이 과연 우리 한국의 남북 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계기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봅니다. 참 묘한 게 말이죠.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권 하면 사실은 그 우리가 굳이 나누자면 이제 그 보수 정권이죠. 이제 민주당 정권이 이제 진보 정권이라 본다면
그 미국의 보수 정권과 한국의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 네. 뭐 궁합이 맞고 거꾸로 또 자유한국당을 지금 뭐 등등 해서 이 보수 한국의 보수 정권이 미국의 그 민주당 등등 이 진보 정권과 오히려 말이 맞는 이런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은 좀 민주당도 상당히 보수적인 측면이 많죠. 그렇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건 남북 문제, 남북 간에 바라보는 시각,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 또 미국과 북한이 또 서로 이해를 따지는 시각이 서로 달라가지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분명한 것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거치고 앞으로 2년 뒤에 네. 재선까지 노리면서 사실은 북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안정적이고 또 평화 로드맵을 가져갈 수 있는 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속도 문제, 네. 이것이 우리 남북 관계의 어떤 속도와 좀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속도 문제를 말씀하셨는 갈등 네네. 문제까지로 또 연계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말이죠. 속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네. 예, 사실은 좀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비핵화의 문제는 이거는 뭐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전쟁 없는 평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한반도 뭐 궁극에는 평화 통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까지 사실은 뭐 통이라고 하는 너무 낭만적인 생각은 오히려 이제 북한의 실상을 가리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북한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정권의 보호를 위해서 또는 체제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왔던 핵 이것을 단시간에 또 단기간에 포기할 거라는 생각도 금물이거든요. 근데 네. 이 정부는 북한이 뭐 1년 이내 또는 조만간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 얘기해 왔고요. 네. 저는 저에게 만약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최종적인 고울이 뭐냐, 꿈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을 가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경제를 일으켜서 소위 그 종심 집권하는 것. 이게 김정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김정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의 보호, 그다음에 체제의 보호,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의 북으로의 발전 네. 이런 것일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핵이라고 하는 강력한 수단이 없으면 오히려 이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깔고 있다는 생각.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미국 내 어떤 정치적 흐름의 변화라든가 또 그것이 우리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네. 현 정부로서는 상당히 조급증이 더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것을 또 일거에 타개하는 이제 방책이랄까? 이것이 이제 내년으로 지금 예상돼 있는 네. 남북 정상회담. 네. 지금 뭐 제주도에서 하느냐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운전자론이라 할까? 네. 중재자론 네. 이런 것에 더욱더 그 공을 기울일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남북 문제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문제가 답보 상태 이루고 네. 한미 관계 특히 동맹 문제의 어떤 균열 이런 것들이 균열이랄까요? 아니면 하여간 이상징후 같은 것이 발전한 이런 복잡한 변수들이 엉키면서 네. 역으로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의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급증을 갖고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운전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정지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좀 경고 같은 거를 좀 스스로 좀 담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경제가 네. 뭐 사실 가장 논쟁의 핵심이죠. 최근에 이제 이 정부가 정책실장을 바꾸고 경제부총리를 바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기대가 그래서 변하는 거냐?